한 세대가 목숨 걸고 외웠던 성공 공식이 4년 안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문직 자격증,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보험 증서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비싼 과외비를 쓰고 가장 치열하게 스펙을 쌓은 사람들이 나란히 배급줄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2030년 전체 일자리 10개 중 4개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밤새 판례를 배운 로스쿨 출신도, 대기업 공채 뚫으려 토익 900점 만든 취준생도 결국 월 70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두고 서민과 나란히 번호표를 뽑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대의 물결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청년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8대 전문직이라 불리며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던 자격증을 손에 쥐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들은 신입 채용을 절반 가까이 줄였고 남은 자리마저 경력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험기간 평균 2년, 학원비만 수백만 원을 쏟아부은 끝에 손에 넣은 합격증이 취업 보증수표가 아니라 대기번호표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AI가 신입이 하던 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막내 회계사가 밤새 엑셀과 씨름하며 배우던 업무들을 이제는 AI 소프트웨어가 몇 초 만에 끝냅니다. 신입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지만 AI는 애초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 굳이 사람을 뽑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회계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발자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딩 부트캠프는 인생 역전의 티켓처럼 여겨졌습니다. 비전공자도 6개월만 투자하면 연봉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지하철을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IT 업계 채용 공고는 전성기 대비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생성형 AI가 기초 코드를 뚝딱 만들어내면서 주니어 개발자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진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초급 개발자 3명 월급으로 AI 구독료 1년치를 내고도 남습니다. 또한 법률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도 취업난에 시달린다는 뉴스는 이제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판례 검색, 계약서 초안 작성, 법률 문서 요약. 이 모든 작업을 AI가 몇 분 만에 해치웁니다. 대형 로펌들은 어소시에이트 채용을 줄이는 대신 AI 솔루션 도입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통번역사, 세무사, 노무사, 데이터와 패턴으로 환원되는 모든 지식노동이 같은 압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가장 단단해 보이던 곳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던 성공 방정식,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 자격증 따면 평생 안전하다는 공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됐을까? 이유는 지식의 본질 안에 있었습니다. AI는 몸이 아니라 패턴을 먹고 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의 위협을 공장 노동자나 배달기사 같은 육체 노동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산업혁명 때 기계가 블루칼라를 밀어냈듯 이번에도 단순 반복 노동이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OECD가 분석한 결과에서 AI 대체 위험이 가장 높은 직군은 법률, 의학, 금융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을 통과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조준된 것입니다. 판례 수만 건을 학습하면 판례 검색이 되고 회계 기준과 재무제표를 학습하면 감사 보조가 됩니다. 수년간 시험을 통과하며 쌓아온 전문 지식이 AI에게는 그저 정교한 데이터셋일 뿐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속도입니다. 전문직의 핵심 업무 상당 부분이 규칙 기반이라는 점에서 AI는 사람보다 빠르고 실수 없이 처리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를 연공 편향 기술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저연차 직원의 업무부터 자동화되고 고연차의 암묵적 경험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신입이 사라집니다. 신입이 사라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문직은 원래 신입이 허드렛 일을 하며 배우고 그 과정을 거쳐 시니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AI가 그 허드렛 일을 가져가는 순간 성장의 사다리 첫 번째 칸이 사라집니다. 이미 로펌과 회계법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뽑을 이유가 없으니 뽑지 않고 뽑지 않으니 다음 세대가 시니어가 될 통로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물류 사무원의 AI 대체율이 2027년 9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진입 자체가 봉쇄된 세대가 있습니다. 신입이 사라지고 성장의 사다리가 끊기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통로가 막힌다. 이것이 현장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4년 뒤 이 균열은 얼마나 깊어질까요? 숫자는 이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맥킨지, 세계경제포럼,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은 하나같이 뼈아픕니다. 2030년까지 현재 업무의 40%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기계로 대체되고 나머지 업무만으로는 같은 인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직군의 약 40%가 자동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당장 실직이 아니라 해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직이나 재교육 없이는 버티기 어려워진다는 경고입니다. 불과 4년 남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5학년이 되는 시간, 대학 새내기가 졸업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노동시장의 룰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는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체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사무직과 서비스직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릅니다. AI는 육체가 아니라 두뇌를 겨냥합니다. 화이트 칼라의 핵심 무기였던 분석력, 판단력, 언어 능력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압박받는 영역은 명확합니다. 데이터를 읽고 패턴을 찾고 정형화된 결과물을 내놓는 업무입니다. 회계감사가 그렇고 법률 문서 검토가 그렇고 통번역이 그렇습니다. 이 업무들의 공통점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공부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었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AI에게는 그저 데이터와 규칙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과거의 기술 변화는 세대 단위로 일어났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그 사이 사람들은 적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공장에서 일하면 아들 세대는 사무실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의 발전 속도는 세대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측정됩니다. 작년에 어설펐던 기능이 올해는 쓸만해지고 올해 쓸만했던 기능이 내년에는 사람을 앞지릅니다. 적응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학벌도 자격증도 경력도 방파제가 되지 못합니다. 파도는 이미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발목까지 찬 물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전문직 집단은 저마다 방어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진입장벽 높이기입니다. 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변호사 정원을 제한하고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공급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입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신규 진입자를 줄이면 기존 밥그릇은 지켜진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는 점입니다. 신입 회계사 숫자를 아무리 줄여도 AI 소프트웨어 도입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기업은 더 빠르게 자동화로 눈을 돌립니다. 사람을 덜 뽑겠다는 방어막이 결국 사람을 더 빨리 밀어내는 촉매가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영역 확장입니다. 기존 업무가 줄어드니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회계사는 컨설팅으로, 변호사는 기업 자문으로, 세무사는 재산 관리로 손을 뻗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좁아지는 시장에서 같은 파일을 두고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더 치열하게 싸우는 구도가 됩니다. 거기에 AI가 컨설팅과 자문 영역까지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도망칠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의 동맹입니다. AI를 적이 아니라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실제로 일부 선도적인 전문가들은 AI를 보조 수단으로 써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통하는 건 소수입니다. AI를 제대로 다루려면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을 갖춘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보조도구가 아니라 대체제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기득권의 발버둥은 시간을 버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흐름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댐에 손가락을 꽂아봤자 물은 결국 넘칩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물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지 빅테크는 이미 계산을 끝낸 듯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마크 저커버그.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하나같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자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예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며 장밋빛 미래를 그립니다. 샘 올트먼은 직접 미국에서 월 140만 원짜리 기본소득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도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수준은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64만 원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아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공과금과 식비를 간신히 해결하는 수준입니다. 풍요가 아니라 생존선입니다. 십수년을 바쳐 따낸 자격증도 치열하게 쌓아 올린 대기업 명함도 일자리가 증발한 세계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연봉의 자릿수로 계급을 나누며 경쟁하던 사람들이 내일은 모두 똑같이 월 70만 원짜리 생존선 위에서 나란히 배급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향 이동의 사다리가 박살난 자리에 완벽하게 평등한 빈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이윤에 집착하는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왜 앞장서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겠다고 나서는 것일까요? 거대 자본은 결코 대가 없는 자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 달콤한 배급표의 뒷면에는 철저하게 기획된 청구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이 기본소득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그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숫자입니다.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챗GPT 구독료 등 빅테크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2020년 84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1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정확히 2배가 됐습니다.
매달 기본소득 70만 원을 손에 쥔 사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디일지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급받은 돈이 구독료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영주의 창고로 되돌아가는 구조. 그것이 이 미소의 정체입니다. 이 구조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이를 테크노 봉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빅테크는 봉건 시대의 영주처럼 플랫폼이라는 영지를 소유하고 이용자들은 그 땅에서 밭을 일구는 농노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며 데이터를 바칩니다. 유튜버는 자발적으로 영상을 올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랫폼 소유자의 자산을 키우는 무료 노동을 제공하는 셈이고, 일자리를 잃고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 역시 AI 콘텐츠를 소비하며 구독료를 내는 순간 스스로 영지의 소출을 바치는 농노가 됩니다. 실제로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수혜자들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연간 약 230만 원 줄었는데, 일할 이유가 희미해진 그 자리를 구독과 소비가 빠르게 채웠습니다. 반면 0.01%의 세계는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AI가 작성한 진단서 대신 100% 인간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알고리즘이 추천한 식단 대신 인간 셰프가 손수 만든 요리를 즐깁니다. 과거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정한 대가를 받았지만, 이제 그 서비스는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휴먼 프리미엄으로 격상됩니다. AI가 지식노동을 대중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손길 자체를 사치제로 만들어버리는 역설입니다. 결국 구조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99%는 플랫폼 영지에서 AI 콘텐츠를 소비하며 구독료를 바치고, 0.01%는 그 수익 위에서 진짜 인간의 서비스를 독점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엘리트도, 처음부터 자리가 없었던 서민도 결국 같은 배급줄에 서서 같은 영지에 소장료를 냅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디지털 봉건제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도 기업고 배급줄을 이탈해 자신만의 영지를 구축한 소수의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AI를 그저 업무 속도를 높여주는 보조도구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읽고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하는 시대에 단순히 그 기계를 들고 기존의 실무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도구에 먹혀버리는 지름길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배급줄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노동의 성격을 완전히 재정의한 방식에 있습니다. 번역업계의 참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그 갈림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생성형 AI가 번역 단가를 무너뜨리며 단순 번역가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낼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AI를 내 일을 돕는 타자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량으로 쏟아지는 AI의 초안들 위에서 문화적 맥락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뉘앙스를 통제하는 현지화 총괄 디렉터로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켰습니다. 자격증을 더 따거나 새로운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진 언어적 통찰력 위에 여러 AI를 지휘하는 감독의 역할을 얹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수익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개발자와 기획자의 생태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코드를 한 줄씩 짜거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AI를 도구로만 쓴 주니어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반면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들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결과물 도출까지 전체적인 자동화 흐름을 기획하는 AI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수요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스스로 엑셀을 채우고 코드를 짜는 실무자가 아니라 어떤 AI에게 어떤 프롬프트와 지시를 내려 전체의 시스템을 굴러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설계 역량이 핵심이 된 것입니다. 1인 지식 기업가의 탄생입니다. 이 사례들이 증명하는 진실은 냉혹합니다. 생존의 조건은 AI를 소비하는 노동자에서 AI 시스템을 지휘하는 설계자로 넘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챗GPT가 뽑아준 결과물을 맹목적으로 받아쓰는 사람은 당장의 편리함에 취해 질문을 설계하는 힘과 맥락을 읽는 감각이 조용히 퇴화합니다. 결국 빅테크 영지에 충실한 소비자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을 시킬지 아키텍처를 먼저 설계하고 파편화된 지식들을 연결해 자신만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때 진짜 무기가 되는 것은 얄팍한 툴 사용법이 아니라 깊은 사유를 통해 다져진 본인만의 철학과 인사이트입니다. 기존에 쌓아온 지식이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무기로 쓰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벌과 자격증이라는 타이틀이 계층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2030년에는 거대한 봉건제 안에서 AI의 도구로 전락해 구독료를 바칠 것인가, 아니면 AI들을 지휘하며 독립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가 새로운 계급을 가를 것입니다.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선택은 남이 만든 배급줄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2030년이 4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5학년이 되는 시간이고, 고등학생은 대학 입학 후 졸업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전체 일자리의 40%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오고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여겨지던 전문직 시장이 재편됩니다. 이미 여의도 회계법인의 채용 공고는 절반으로 줄었고, 로스쿨 졸업장을 손에 쥔 신입 변호사들은 취업 포털을 새로 고침합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진짜 위험은 AI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를 세대 단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분기마다 성능이 도약하는 기술 앞에서 지금의 자격증과 간판을 붙잡고 적응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빅테크가 설계한 배급줄은 강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자동화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서민들과 같은 배급줄에 서게 될 과거의 기득권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